코로나 극복 상징으로 5일 7월 도쿄올림픽을 열자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한 말입니다. 최근 더 타임스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 올림픽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2월엔 베이징 동계올림픽, 9월엔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7월이 아니면 사실상 개최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올림픽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절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를 인정하면 정권의 몰락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최대 47조 원의 피해를 본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1년 연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될 하루미 플래그입니다. 하루미 플래그는 5,600채의 대규모 단지로 바닷가를 끼고 풍광이 좋아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7월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올림픽이 끝나면 리모델링해서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연기로 입주 시기도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판매자 측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거리가 텅 비면서 위령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올림픽 1년 연기되면 이곳은 코로나 경증 환자 일시 체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들과 입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한 언론은 코로나 환자를 입주시키면 선수촌 아파트가 올림픽 자산이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면 그러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고 물건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텅 빈 아파트에 밤새 조명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지난달 20일을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21개 숙박동에는 각 층마다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이 모두 켜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돼 실제로 숙박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밤새 불을 켜는 이유는 방범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범죄학 전문가는 밝으면 오히려 범죄자가 움직이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을 치르기도 전에 선수촌 아파트가 위령도시라고 불리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누리꾼들은 전기세가 아깝다, 전기요금이 엄청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것은 백신입니다. 이미 세계 50여 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일본도 이어 중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본은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대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강행하면 일본에 들어오는 만 명의 선수단의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카카와 일본 의사회장은 지금의 의료현실에서는 이들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본은 25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무관중 경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각국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또는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2월 말까지도 안정되지 않아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경우 취소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최 여부는 3월 10일에서 12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지난해처럼 성화봉송 시작 직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화봉송은 3월 25일 후쿠시마에서 시작됩니다. 도쿄올림픽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고 부흥으로 간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화 시작도 후쿠시마로 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를 아쉬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초강력 방사선이 방출되면 노출 시에 1시간 내에 사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발표했는데 올림픽이 끝난 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시민들은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시민단체들도 가세해서 일본 정부의 방류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국민 55%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화장품이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지난해 초 피지오겔의 아시아와 북미 사업권을 인수했습니다. 피지오겔은 전 세계에서 한국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이 피지오겔 제조국을 태국에서 일본 사이타마로 변경한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에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어디 있냐, 제조 공장이 일본 도쿄와도 가깝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간 피지오겔을 써왔다는 한 한국 소비자는 온 가족이 알레르기 부담 없이 피지오겔을 써왔는데 이제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때가 온 것 같다며 불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차례 후쿠시마가 방사능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후쿠시마에 대한 한 다큐가 이를 확실하게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다크 투어리스트는 뉴질랜드 기자 데이비드가 자진해서 오사카거나 기묘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계 명소를 소개하는 다큐입니다. 여기서 원전 사고의 폐허를 방문해보는 일본 방사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투어라 불리는 여행 상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일본인 가이드 요시키가 등장합니다. 데이비드는 여행 초반에 가이드 요시키에게 어느 정도 수치가 찍히면 걱정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요시키는 방사능 측정기에 0.202 찍히면 걱정할 만한 수치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자신한테 뿔이 나거나 손가락이 더 나지 않았다라는 말로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투어 초반에는 여행에 참가한 이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도미오카 마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데 0.73이 찍히자 이 수치는 체르노빌 인근보다 높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분명 이 마을은 일본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말한 곳이었습니다. 여성 참가자는 이렇게 수치가 높은데 어떻게 괜찮다고 사람을 부르죠?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말에 일본 가이드 요시키는 방사능 최대 허용치를 높일 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음은 귀한 곤란구역이라는 명칭이 쓰여져 있는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 인적이 드문 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의심스럽지만 밥이 맛있다는 데이비드에게 가이드 요시키는 자신도 여기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이 다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 데이비드와 참가자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덮어놓은 녹색 점포대 900만 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수치를 재는데 2.11을 넘어 7.19까지 나옵니다. 결국 9가 넘어가자 만장일치로 후쿠시마 투어는 종료됩니다. 실제 재미삼아 찾아간 이 다큐는 목숨을 거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시태를 숨기며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로 이사가면 2천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인다고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다큐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 난처한 상황에 놓이자 가이드 요시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200년이 더 지나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도쿄올림픽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후쿠시마를 극복하는 부흥올림픽이 되려면 요시키의 말처럼 200년 후에 열리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대마도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대마도와 한국,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대마도를 빼앗아 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원래 단일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였죠. 섬의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현재도 농업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죠.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다가 사실상 우리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은 탓에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기웃거리는 섬이 되어버렸죠. 세종에게 왕권을 넘긴 태종 이방원은 왜구의 소굴이 되어버린 대마도의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후벼지고 비좁아 누추하므로 외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다.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서 날뛰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며 부모 형제를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다. 대마도 원정을 끝낸 태종은 병조판서에게 명예서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서계에는 대마도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하고 본래 조선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전쟁으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조선은 전란의 수습과 더불어 남쪽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대마도는 주 수입원을 잃게 되었죠. 이후 대마도는 일본의 각 지역과의 중개 무역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네, 조금씩 일본으로 무게의 주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도를 통일합니다.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들어서죠. 에도 막부는 조선이 방심한 틈을 타 지배권을 더 강화합니다.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완전히 넘어간 건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대마도의 외교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일본 정부가 빼앗아가고 관리도 파견했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기간을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국제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가지고 오려면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내놓을 리 없고 전쟁을 벌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마도와 비슷한 사례가 주변 국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트라브랑카 영유권 다툼이죠. 페트라브랑카는 길이 137m, 폭 60m의 아주 작은 무인도로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섬의 영유권을 놓고 1980년부터 28년간 분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들고 온 증거는 태고 때부터 섬이 조호르 왕국의 영유권에 있었다는 역사적 문헌 등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독립 이후 실효 지배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입장과 비슷하고 싱가포르가 일본의 입장과 맞물립니다. 두 나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가 1953년 이래 1979년까지 단 한 번도 싱가포르의 실효 지배를 반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섬 주변 해역에서 해남 및 조난 선박 사건을 꾸준히 조사해 왔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발간문 등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결국 2008년 5월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입장인 말레이시아는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졌는지 봐야 하죠. 네, 싱가포르의 행위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본이 대마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이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대마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요구를 한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국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하도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해 간 것이다. 이후 일본 측이 반발하자 다시 한번 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49년 1월 8일 연두회견이라고 합니다. 대일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합산하여야 한다. 특히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 대통령은 대마도 곳곳에 건립된 비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언급하며 일본이 영토 반환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이는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강제 편입 이후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근대 이전의 자료는 대부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땅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일본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도 사실 있습니다. 바로 삼국 접양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미국에게 강제 개항 당시 영토 협상을 하며 사용된 지도입니다. 이 중요한 지도에 대마도는 조선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게서 강제로 대마도를 빼앗아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명백한 증거죠. 일본은 1860년대 오가사와라 제도를 두고 미국과 분쟁하던 당시 삼국 접양 지도의 프랑스 어판을 증거로 제시하여 영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된 그 지도를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한국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국제조약에서 사용된 1862년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 어판의 제작 시기를 결정적 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마도의 영토권을 증명해야 하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세워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이 영토 분쟁의 완벽한 해결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강제로 집행하는 기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자고 하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펄쩍 뛸 겁니다. 자신들의 시효 지배를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는 법이죠. 한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